흥덕 왕릉에 도착하니 아무도 없다. 왕릉은 소나무와 새소리 가득하다. 여기서는 새가 도열한 소나무를 좋아하여 소나무를 가로질러 우짖고 있다. 흥덕왕은 신라 제42대 왕으로 826년에서 836년까지 재위하였다. 그의 본명은 김수종인데 훗날 경휘로 개명하였다. 그는 제39대 소성왕, 제41대 헌덕왕의 아우이다. 아버지는 해충태자이고 어머니는 성목태후 김씨이며 할아버지는 제38대 원성왕이다. 아버지 해충태자는 일찍 죽어 왕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김충공을 제외하고 3명이 다 왕이 되었다. 소성왕, 헌덕왕, 흥덕왕이 그들이다. 왕이 못된 김충공은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곧 민의 왕이다. 이 소나무들은 트위스트를 추다가 우리가 오니 갑자기 멈춘 것 같다. 흥덕왕의 맏형 소성왕이 죽자 그의 아들 애장왕이 왕위를 계승했다. 그러나 둘째 형 헌덕왕이 이 흥덕왕과 모의하여 조카 애장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여 헌덕왕이 먼저 왕위에 오르고 그가 죽자 흥덕왕이 그 뒤를 이었다. 흥덕왕의 왕비는 장화부인이다. 장화부인은 소성왕의 딸이니 바로 진려이고 시해한 애장왕의 누이이다. 장화부인과 그의 어머니 계화부인 쪽에서 보면 이 흥덕왕은 오빠와 아들을 죽인 철천지 원수가 아닌가. 어떻게 그런 원수에게 시집을 갔을까. 삼국사기에는 이 장화부인에 대하여 이렇게 전한다. 흥덕왕이 즉위한 지 2달이 안 된 그해 12월에 왕비 장화부인이 죽었다. 왕이 왕비를 생각하며 잊지 못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다시 왕비를 맞아 드릴 것을 청하였지만 왕이 말하기를 짝이 없는 한 마리 새도 짝을 잃고 슬퍼하는데 하물며 좋은 배필을 잃은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어찌 무정하게 바로 다시 아내를 얻겠는가? 라고 하면서 끝내 듣지 않았다. 또한 시녀를 가까이 두지 않고 좌우에 두고 부리는 사람은 황관뿐이었다. 짝을 잃은 한 마리 새는 당시 실제로 궁중에 있던 앵무새였다. 흥덕왕은 우연히 그 새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슬퍼한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이 앵무새에 관한 이야기가 전한다. 흥덕왕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어떤 사람이 당에 사신으로 갔다가 앵무새 한 쌍을 가지고 왔는데 오래지 않아 암컷이 죽었다. 홀로 남은 수컷이 애처롭게 울기를 그치지 않자 왕은 사람을 시켜 앞에 거울을 걸게 하였다. 새가 거울 속의 그림자를 보고 짝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여 그 거울을 쪼다가 그림자임을 알고서 슬피 울다가 죽었다. 짝 잃은 앵무새가 자신과 같은 처지라는 사실이 가슴 깊이 사무쳤으리라. 그는 그 슬픔을 담아 노래를 지었으나 전하지는 않는다. 이 왕은 즉위한 지 11년 만인 836년 겨울 12월에 승하하니 조정은 왕의 유언에 따라 장화왕비 능에 합장하였다. 결국 그리운 아내에게 돌아간 흥덕왕. 장화왕비 능을 생전에 만들었을 터이고 자신도 같이 묻힐 것을 예상했으리라. 신라 왕릉 중에 가장 완벽하게 갖춰진 이 능에는 흥덕왕의 아내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 녹아 있으리라. 능제는 할아버지 원성왕의 능제를 거의 그대로 따랐다. 다른 점이 있다면 돌 사자의 위치를 능 주변으로 옮긴 것뿐이다. 맨 앞에는 능력임을 알리는 화표석이 서 있다. 그 다음으로 서역인 상이 서 있다.
이 서역인상은 원성왕릉의 서역인보다 더 눈이 깊이 박혀 있고 코가 높아 더 우락부락해 보인다. 근육질 팔뚝을 보라. 철퇴를 쥐고 있다. 왼쪽 엉덩이에 주머니를 차고 있다. 반대편의 이 서역인은 얼굴이 더 크고 굴곡이 더 깊으며 역시 동그란 반낭을 차고 있다. 서역인은 반낭을 찾는데 반낭을 찬 이 서역인의 그림을 보라. 이 문인상을 보라. 이 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면은 문복을 착용하고 있지만 하의 아래 양발 사이에 칼끝이 보여 칼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들은 뒤에서 보면 양단계라는 무복을 입고 있다. 그래서 이 상을 꼭 문인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관모를 보라. 이 관모는 기림사 명부전의 시왕의 모자와 비슷해 보인다. 이 관모는 천으로 된 퇴를 둘렀는데 그 퇴에는 꽃이 박혀 있다. 뒤에는 큰 꽃이 새겨져 있다. 동편 문인상에는 앞에 모표로 새 꽃봉오리를 달았다. 저 관모는 기림사 명부전의 이 시왕의 문양과 비슷한 데가 있다. 그런데 저 문양은 기본적으로 팔매뜨 문양이고 태종 무열왕의 능비 귀부에도 저것을 베풀었다. 서편 문인상에는 모표로 두 개의 버찌 같은 문양인데 이 사리공양석상에도 나타난다. 이 서편 문인상의 옆면은 또 팔매뜨 문양으로 덮었다. 두 상의 관모 모양이 다른 것은 소속과 계급이 달랐기 때문일까? 이 석상은 안상문을 베풀었다. 이제 봉분을 보자. 봉분 밑에는 둘레돌을 배치하였다. 둘레돌은 먼저 바닥에 기단 역할을 하는 돌을 한 단 깔고 그 위에 넓적한 면석을 세웠다. 면석 사이에는 면석을 잡아주는 탱석을 끼워 넣었는데 탱석은 그 뿌리가 깊이 봉분 속에 박혀 있다. 탱석 세매마다 하나에는 방향에 따라 12신상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돌 기둥에 관석을 끼우고 그 안쪽에는 돌로 바닥을 깔았다. 이 12지신상은 동서남북 네 방향의 것, 즉 정북의 쥐, 정동의 토끼, 정남의 말, 정서의 닭은 정면으로 보고 능을 지키고 다른 동물들은 이들을 돌아보도록 되어 있다. 그게 원성왕릉과 다르다. 이 돌 사자들을 보라. 생동감이 넘치지 않는가. 다 메달을 걸고 있다. 갈기 모양이 다른데 도식화되어 있는 것이 재미있다. 이것이 흥덕왕 능비의 받침돌인 귀부이다. 안타깝게도 비신과 이수는 사라지고 없지만 지금까지 비편 수십 개를 수습하였고 경주 박물관에만 62개가 있다. 비의 글씨는 2.5cm 정도이고 단정한 구양순 해서체로 쓰여 있다. 이 비편을 보라. 태조 성한이라고 적혀 있지 않는가. 김씨의 시조를 김알지로 하지 않은 것이 특이하다. 성한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오지 않는 인물이다. 귀부는 많이 끼어져서 무열왕의 귀부와 대조가 된다. 원래 조각이 그것만큼 뛰어나지도 않다. 능력을 떠나려니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던 한 왕의 모습이 다가선다. 이런 우수한 조각품을 창제한 것도 죽은 아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리라.
흥덕왕은 사랑하는 왕비와 저 봉분 안에서 천년을 함께 하고 있다. 그 왕비 장화 부인은 알령 부인을 제외하고 무덤이 알려진 신라의 유일한 왕비가 아닌가. 한 왕의 영욕과 절절했던 사랑이 천년 솔바람 소리에 잠겨 있으니 여기서도 인간의 역사는 더덥고 쓸쓸하기만 할 뿐이다.